사회복지 행정론을 강의합니다. 앞으로 2년간 26년까지 강의할 예정인데, 우선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 사회에 지금 흘러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학문이라는 것은 융합과 다시 이제 갈라짐이 있는데, 이 모든 학문이 발전하면서 융합도 하고 다시 갈라지기도 하고, 우리 해결의 변증법에 보면은 정반합이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역시 학문도 그렇습니다.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내가 내준 그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 계획서 포함해서 4가지의 그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다음에 있는 그 사회 복지 행정 개념의 형성 배경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문들이 이합과 집산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갈라졌다 이러고, 그 명칭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경제학 쪽으로도 보면은 원래 그 대학에서 그 상과대학이 상과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지금은 경영학과 이러는데 과거에는 상호학과라 그랬습니다. 상호학과라 그러다가 지금 상과대학이 경영학과 그리고 경제학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행정학과도 있는데, 법과대학이 같으면 행정학과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대학이라고 따로 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면은 그 사회복지와 기존에 있는 행정학의 그 융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융합이 뭔가? 우리 핵융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물질이 어떤 그걸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전혀 새로운 물질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사회과학 쪽에서도 이제 이 사회복지와 행정론이 합친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탄생 배경은 이렇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 자선 조직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요. 이 당시는 1869년 같으면 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서 진행될 때입니다. 여러분 주신 자료에 보면은 영국의 1869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69년도는 영국의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을 특허를 냈어요. 내가지고 사업화하겠다고 해서 그 배경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허는 그 당시에도 우리 한국의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특허권이 이제 있는데, 그 서양에서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이제 실시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었습니다. 그거 아시면 되는데,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무슨 그 세계적 강국이 되느냐. 영국보다 오히려 훨씬 적고요. 그는 그 도시가 여러 개 이제 모여가지고 부자 도시가 이루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일어나기 전에 그 네덜란드가 가장 그 강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모든 그걸 네덜란드가 특히 이제 이 교육 부분에서 잡고 있었는데, 영국이 그때 1869년도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을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때는 하더라도. 그런데 그 전기기관을 특허기간이 거의 끝나게 되었습니다. 10년인데 끝나게 돼서 이걸 더 유지를 해서
앞으로 이제 이걸 발전시켜서 큰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전에는 다 영국이 양모 농사도 짓고 뭐 하는 다 그 수공업 단계에 있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정기기관이 도입되지 않을 때인데 스티븐 사람이 이런 정기기관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국이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처럼 그 이회에다가 이제 그 잘하는 사람 통해서 이걸 특허를 말이지 우리가 이걸 더 연장을 시킬 수 없느냐. 분명히 되는 사업인데 예? 이걸 연장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연장을 법이 말이 10년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해줄 수 없겠냐 하니까 국회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책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 사회복지행정론과 마찬가지로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수립이 되어서 어떤 경로든지 수립이 되어서 이제 국회에 요청을 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이결을 합니다. 해서 그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 다행히도 이 스티븐슨의 그걸 알고 15년으로 더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븐슨이 이 정기기관을 이제 접목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지금에 비하면은 여러분들 뭐 잘 알겠습니다만 과거에 열차에 보면은 정기기관차가 있었죠. 예. 그게 나타나기 이전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그 효율이 엄청 낮은 그런 그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슨이 이제 그 지금 같으면 맥가이버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그 천재적인 그런 머리가 있어가지고 그 정기기관을 효율성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산업에 응용을 했는데 특히 그 석탄 산업을 영업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채굴하는 방법에 이런 데서 그 정기기관을 이용해서 엄청난 그런 효율로 해서 이 산업혁명이 어떤 그 불씨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은 그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영국이 우리 한반도의 넓이보다 약간 큽니다. 그 잉글랜드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하고 그 세계 이제 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지금 영국이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지금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 아니고 잉글랜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예. 그 아일랜드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잖아요. 그 옆에 아일랜드도 있고 뭐 축구에서도 보면은 세계 나라가 축구 대표팀을 다 따로 파견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월드컵에도 그렇고요, 유럽 리그에도 그렇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해서 그 정기기관을 스티븐슨 그걸 갖다 했다 하더라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과 어떤 그 영국이 갖고 있는 그 환경적인 것들이 영향이 큽니다. 영국이요, 양모 산업을 이제 발달된 그 전에는 다 양털을 깎아서 수공을 깎아서 실로 짜서 여러분들이 그 뭐 외투도 만들고 이렇게 재직을 했는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부 그걸 수공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그걸 적용을 시켜서 스티븐슨이 전기기관을 발명되면서 그렇게 급속도로 이제 효율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수공업에서 기계공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만한 사람도 일정하게 투입을 하는데 그만한 그 생산량이 급속도로 이제 늘어난 거죠. 그야말로 그런 단계였는데, 특히 그 농업 부분에서 이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영국은 어떠냐면 그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양모를 이제 그 방목을 해서 초원이 좋았어요. 영국에는. 여러분 이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은요 그 북쪽에까지 가기 전에 전부 평원입니다. 적은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큰데 우리나라가 산이 70%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농사나 밭농사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크면서 전부 그렇게 평지로 되어 있다 생각할 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또 기후가 그
북대서양 기구 쪽인데요. 영국은 우리가 얼추 생각하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운 거는 영국 신사가 있다. 영국 신사. 영국 신사인데 왜 우산하고 꼭 모자를 쓰고 다녔느냐. 어릴 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는가?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다니. 그때에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60년대인데 61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54년생이었어요. 4년생이고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유치원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하도 졸라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놀러 갔는데 우리 집은 그때 과수를 하고 있었어요. 대구 근교에서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과수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에 놀러 갔는데 3월 초라 그때는 3월 뭐 1일쯤 됐는가 봐요. 3월 3일 보통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 광복절 끝나고 그래 갔는데 동네에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 친구들이 어디 갔냐니까 학교 갔다는 거야. 입학을 갔다는 건데 그 내가 이제 55년생이에요. 그때에도 이제 이 48살이 안 되면은 그 이제 학교에서 통보가 안 오는 거지. 입학을 하는 통보가 안 옵니다. 그때면 이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막 올라갔어. 학교가 얼마나 떨어졌나 하면은 4km 떨어져 있어요. 그때 7살이었는데 그걸 간 거야. 처음 갔어요. 그 학교가 있는 데인데 그걸 가니까 4km면 신미잖아요. 꽤 먼 거리였어요. 그래서 내가 막 친구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찾으러 간 거예요. 그걸 가니까 친구들이 그냥 이 앞에 그걸 달고 말이죠. 이름표 달고 수군 다 달았더라고. 하나 둘 선생님 하니까 쟤네 하면서 막 가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 내가 그대로 그것을 막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달려오더니 얘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기성회장 아들이네요. 그래서 누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막 연락이 간 거죠. 그때에도 전화가 잘 없었어요. 대구 시내로 전화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아버지가 이제 뛰어오신 거지. 그래가지고 어찌 됐나? 왜 그러냐 이러니 내가 이제 왜 전에부터 학교 보내려는데 안 보내주고 나를 이렇게 도느냐고. 그러니까 막 그래 선생님들이 이제 기성이 나를 이제 출석부 있죠. 출석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출석부 오는데 출석부 밑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써서 내 이름을 남상원이라고 이름을 써놓고 이 녀석이 뭐 지가 와봐야 얼마 오겠나 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4km면 꽤 멀잖아요. 초등학생 1학년이 그것도 8살도 못 되고 7살이기 때문에 학교 이제 오라고 통지도 안 갔는데 이 녀석이 가겠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그 직기관을 지금부터 맥가이버 같은 사람이죠. 발명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특허라는 그때 제도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무르익어서 일어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에다가 이야기해서 특기간이 신청 끝났는데 더 연장시켜 주시오 해가지고 이제 15년을 더 연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안 계획이 되지 않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일으키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동토에 파란 그런 이제 풀이 나는 거는 뭐냐면은 영국에서는요 북대서양 기후가 산업혁명 역시 농업혁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기후가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비가 오는 거예요. 알맞게 이틀에 한 번씩 이제 비가 오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은 비가 몰아서 오잖아요. 예? 태풍으로 몰아오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일시에 그냥 비가 많은 비가 내리고 가뭄 올 때는 하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 그 기후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 양을 많이 쳐가지고 그때 양모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걸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다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그럼 파면 양모를 수입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실로 만들어서 이제 수직기로 이제 이렇게 짜서 영국에도 양모는 수출을 하지만은 그 영국에 있는 모질목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프리모텍스 뭐 이런 거 영국에 있는데 그것이 다 원래 영국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다 그 네덜란드 상인들 통해서 가면 네덜란드 상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그걸 수출해서 그걸 수공업을 해서 이제 실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수직기로 해서 이제 배틀 짜서 다시 이제 영국으로 이제 수출되는 거죠. 그 중간에는 무역업자들 네덜란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엄청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양은 많이 키웠지만 그렇게 그 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이 스티븐슨이 이 정치기관이 발전하면서 해가지고 많이 혁명도 있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정치기관을 이용했는 차도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발달되어 있었는데 그때 꽃은 못 피웠죠. 그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문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꽃을 못 피웠는데 이와 같이 이 산업혁명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으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우리 인류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걸어 다니던 그런 걸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말이죠. 엄청난 그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사회복지행정의 개념 중에서도 이 비효율성을 극복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효율이라는 게 화두가 되었는데 이 효율이라는 것도 현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 산업혁명의 그 기초도 효율이고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행정의 개념도 자체 이제 이 영국에서 시작한 자선조직협회 운동이 그 비체계적으로 이제 구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그 사회의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인식을 시켜서 이와 같이 그 사회복지 행정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와 같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부분에서의 그 등장한 그런 학문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는 미국에서 이제 사회사업이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이 복지기관과 병원, 보호조직 이런 것이 산업혁명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인류의 그 복지라든 이런 것이 개선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뉴딜 정책도 이제 이와 같이 사회복지 행정 개념에서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을 정책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수립을 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이런 항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산업혁명이 모든 것에 이게 우리 인류의 효율적인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 혁신적인 그 당시에는 기술 혁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산업혁명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의 탄생 원리와 역사적인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강의를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내가 내준 그 산업혁명의 탄생 원리와 역사적 발전이라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 검은색 활자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중간에 코발트색 그 글씨체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죠? 아, 네. 이걸 한번 떼 보십시오. 그래서 떼서 한번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우리 강의 마지막에 대한 그 이제 레포트인데요. 레포트를 집에 가서 작성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강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 제목을 우선 보시고 내가 강의한 데 대해서 그 차안점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 한해서 한 줄도 좋습니다. 10줄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에서 많이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제가 이제 이 교수자 노트 그러니까 리포트를 이제 내봤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시고 이 내용을 기록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제가 그럼 출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출석 끝에 연필로 써놨는데 과연 얘가 얼마나 오겠는데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진급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6학년을 졸업했는데 내 동기들보다도 내 나이가 한 살이 다 적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제 적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을 봐갔습니다. 시험을 쳐서 이런 산업혁명 여도 나오지만은 이 농업 생산은요 산술적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노동에 투입하는 만큼 노동집약적 산업이죠. 농업은. 그런데 우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술적 체감의 법칙, 노동 체감의 법칙이 농업 거기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은 노동 체감이라는 것이 농토가 있지 않습니까? 농토가 있는데 그 농토 크기만큼 생산량이 이제 소출이 되는 거죠. 그 노동력을 투입한 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농사 안 지으면 소출이 안 되겠죠. 그런데 왜 체감의 법칙이냐? 노동 체감의 법칙. 그건 뭔가 하면은 아니 그 농사를 짓는데 사람을 아무리 투입해서 2년 노동력이 있단 말입니다. 농토가 좁을 경우에는. 그러면 생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무지를 개발해야 되겠죠? 네? 그 황무지를 개발해봐야 기존의 그 기름진 농토보다도 농토보다도 생산 소출이 감소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 황무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입하는 황무지를 개발에 의해서 투입되는 그 노동력에 비해서 그 생산되는 소출되는 거는 너무나 점점 줄어든다 그런 얘기죠. 그런 그 상관관계를 그래프를 그려서 앞으로 뭐 해보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해둘 수 없는데 그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산업혁명이 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사회로 접어들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사회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그 앞에 우리 인류 역사가 8,000년이라는 그 농업사회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8,000년. 그 동안에 이 농업의 그 발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너무나 미미했다.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이 전쟁도 농업사회에서 많았습니다. 우리가 따져보는 건 우리 한반도에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잖아요. 응?
한반도에 있었지. 그 이제 중원에는 또 이제 그 당시에 당나라 수당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중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국이라는 말은요, 중화민국,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중국에 중화민국 왜 줄임말입니다. 중국. 그리고 지금은 그 장기석 정부가, 국민당 정부가 그 쫓겨나가지고 대만으로 갔지 않습니까? 1948년도에 쫓겨갔는데, 지금 그 대만의 이름은 아직도 중화민국이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입니다. 그리고 역사에 얘기할 때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틀린 말이에요. 중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중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거죠. 그러면 그 과거에 진나라부터 시작하고 한나라 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호 16국도 있고 그렇게 와서 그래 하는데, 그 중국, 그러니까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그 역사 중에서 한나라 한자 씁니다. 한족이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한족이 차지하는 거는 진나라하고 한나라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송나라 있죠. 송나라. 그 다음에 그 명나라, 우리 조선조에 있던 명나라, 그 네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원을 차지한 나라는 한족으로서. 그런데 그 외에 원나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청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 그 정사로 따지고 있는 만주 원류고라는 게 그 역사서가 있습니다. 만주 원류고라는 게 그 중국에서는 정사로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래 나와 있어요. 청나라는 신라의 후손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우리 한반도에 있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 뭐 일본 사람들이 쓴 역사에 의하면은 그 실제로는 중원에 있었다 그러는데 한반도까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나라가 농경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유목사회였습니다. 유목사회고, 여러분들 만주에 가보면은 그 대평원이 있어요. 그 유목하던 그 시대입니다. 우리 농경사회는 언제부터 왔냐면은 고려 말까지 유목국가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시조선, 우리 이제 이조 들어와서 그 농업국가로 이제 정착이 돼서 있는 거지. 그래 봤을 때 유목국가는 국경의 개념이 잘 없어요. 그걸 일본 그 역사학계에서 한반도를 점령하면서 36년간 점령하면서 일본 학자들이 완전 옛날 고구려 백제 신라 때부터 한반도가 농경국가인지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목을 주로 하는, 물론 농사도 했지만 나중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저쪽 북쪽에서, 완주 북쪽에서 온 그 기마 민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그 역사가. 그래 봤을 때 이 유목 국가는요, 그 짐승을 치는 그런 짐승을 사육하고 거기 나오는 그 부산물로 살고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이 짐승들은요, 이렇게 키워보면 뭐 여러분들도 키워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짐승이 질병이나 이런 거 없으면요, 기하급수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 농경사회보다도 훨씬 유목사회가 훨씬 윤택하고요. 그리고 고려 때의 그 경제력이요,
조선의 그 경제력이 고려의 경제력을 60%도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아벨과 카인이 있지 않습니까? 어? 카인이 아벨을 형제인데 죽였지 않습니까? 그 카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카인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양을 치고 이런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를 하실 때 그만큼 이 목축을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기아에서 허드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 목축 하는 그 시대가. 그래서 이 농업 사회가 고정이 되고 하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같이 그 항무지를 개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거 식량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옆나라를 빼앗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전쟁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목축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경계도 없었고. 그런데 농경사에 들어서 자기 말뚝을 받고 말이지 이러니까 이거는 뭐 내 땅이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목축은 겨울에는 남쪽을 내려오고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거기에 이제 우리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도 이제 봐도 그런데, 우리 한국이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그 기록도 일본 그 학자들이 잘못되게 기록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청나라가 그 만주 원록이라는 그 역사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우리는 신라의 후손이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주족이죠. 그 만주족도 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같은 종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만주에 살다 보니까 중원하고도 전쟁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리고 중국의 역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가 중원이라 해서 그 가운데 중자를 쓰거든요. 원자는 초원할 때 그 원자 그거 씁니다. 그 쓰는데 요같이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지금 현재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한족이 차지하고 있는 역사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한반도와 그 만주에 살던 종족하고 전투를 많이 한 거죠. 실제로 진나라도 그 흉노족입니다. 흉노족. 그 기마민족이죠. 진시황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동북공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꾸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도록 그 이야기하는데 그와 같이 나라는 땅은 중원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가 없어졌지만 이 민족의 역사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구려와 고려 이름을 구별을 잘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만큼 전투도 잘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전투도 잘하고 하는 그런 뛰어난 민족이 하는 거, 전쟁 잘하는 남자. 그 동이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동이족 할 때 동자고 이자가 그게 오랑캐 이자예요. 이자인데 거기 대궁이라는 그 글자를 합쳐놓으면 오랑캐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 상형문자인데 그 이제 큰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이죠. 다 이제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역사서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달리 표현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산해혁명이라는 것은 일으킨 것이다. 영국에서 일으킨 것이다. 일으킨 것이지 그게 우연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자료에 돌아가 보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학문적 그 발전의 계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복지 행정노예라는 것은 그 학문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사안의 혁명이 돼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사회복지 행정론 강의 계획서를 펼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강의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은 이제 이 사회복지 행정론 우리가 2년 동안 1년 동안의 그 3학기로 이제 3학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지에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교과 과목 개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은 사회복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기법을 학습하는 과목으로 사회복지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 인사, 재정, 의사소통, 리더십, 평가 등 행정력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강의 목표는 첫째,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 및 운영 체계를 학습하고요. 사회복지기관의 인사, 재정, 기획, 평가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익힌다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그리고 윤리와 리더십도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윤리와 리더십이 없는 게 없죠. 예,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제도라든가 이걸 우리가 살피고 개혁해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강의니까 이제 곧 우리가 1년 지나면은 학점제로 그 공유 학점제로 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타 대학하고 같이 이제 이래 그런 게 사회복지학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되고요. 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간고사를 있고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과제 및 발표가 있고요. 출석 및 참여도 20%가 있고 과제 및 발표가 20%인데 합쳐가지고 40%입니다. 출석하고 아까 이제 보시는 그걸 이제 요 수업이 끝난 대로 작성해서 내시면은 그게 이제 출석부 체크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학번하고 이름 쓰는 게 있겠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출석을 초등학교처럼 이제 하나 둘 안 부르고도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제 및 발표하고 출석 참여도에 그래서 40%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0%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여러분 그 제일 마지막에 파란 카바지가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표면이 네네. 요 안에서 여러분이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이다. 개념을 쓰시오 하면은 개념을 하면서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하는 행정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쓰시오 하시면 이제 범위가 많이 축소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술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강의 받을 때마다 이제 해놨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레포트를 내주는 것도 1차로 이제 강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이고 중간고사는 또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완전히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일 때도 이 여기에 대한 이게 뭐 다 이제 혼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생의 역사적 원류, 이것도 이제 요 똑같이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출제 문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 계보는 어떻다. 객관식은 없습니다. 객관식은 없고요. 우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발전, 그 다음에 이론적 토대, 그 다음에 요약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이자 그래서 큰 문제 하나와 작은 문제
3개 항목을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험 볼 때는 지금 내가 그동안에 내주는 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및 참고 문헌이 주교재는 이인정, 홍선미 2022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나남출판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걸 책을 갖다가 여유가 있으시는 분은 사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반복 학습이죠. 계속 읽으면서. 근데 이 용어라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질문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린 걸 기억해 놨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은 나열식 문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우리가 나열식 문자인데 여기 보면 지금은 한글 그 다음에 한자어 병용이 안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 한글로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이제 여기서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복 행정의 이해라는 것은 한글로 쓰지만은 실제로 한자어의 그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한글이. 그래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면 자료에다가 다 영어로 이제 그 병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시간 다 됐어요. 한글보다도 영어가 훨씬 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왜 영어는 이게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언어지만 한글은 그렇지 않은 나열식입니다. 우리 한국어는 제일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병용을 해놨는데 영어로 나중에 답안지 쓰실 때 우리가 이제 이 학문을 더 공부하고 싶을 때 연서들 읽어야 되거든요. 네? 한글은 자칫 보면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봐야 되는데 원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근데 원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쾌하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꽈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회복 행정론이라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건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이제 익혀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을 공부하는 데는 영어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시험 보실 때요 영어로 쓰셔도 됩니다. 답을. 자, 그러면 이제 그 강의 엑셀을 된 대로 이렇게 이제 추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원래 이 강의 계획서는 대학에서는 그렇잖아요. 교수부에만 제출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가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학생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산업혁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는 그 개요만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 외에 어떻게 이제 산업혁명이 발전이 되고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와가 있는 거는 우리 앞으로 교육을 하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 이명 현상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명 현상이죠. 갑자기 귀에서 뭐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AI 시스템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그 기술에 한국이 제일 앞서 있답니다. 세계에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AI를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해서 1년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적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 10조라는 이야기는요. 앞으로 이제 마약 강의도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이 미국의 이 정책에 보면요. 1년에 10조씩 씁니다. 1년에 10조씩 써요. 그 예산이 10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약 퇴치하는데 특히 펜타닐 쪽에 아까 그 이명 교수 이야기했습니다. 펜타닐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겁니다. 그걸 갖다가 퇴치하기 위해서 뭐 다른 마약도 있지만은 펜타닐 쪽을 해서 지금 그 트럼프 이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지금 국경에 들어오는 걸 막고 있고 심지어는 베네수엘라까지 그 전투기가 가가지고 그 마약 이심선을 갖다가 전투기에서 그걸 폭파시키고 미사일 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끝내요?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하고 우리 마약 예방 그 강의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같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해서 두 개의 그 자격증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8천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다 그러죠. 마약에. 근데 미국에서는 치료하고 이런 그리고 그 범죄 조직을 소탕하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비용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부분이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8천억이 다 뭔가 20분에 끝나는 거요? 20분에 끝내야 돼요. 예, 뭔가 하면은 지났어요. 그 8천억의 그 예산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사로 가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마약에 대한 그런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제 우리가 이 강의가 주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학인데 실제로 그쪽에 이 포션은 비율은 마약 예방 강의에 더 많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행정론 첫 번째 첫째 강의를 마치면 되고요. 그거 이제